고리의 풍치를 덮군다 할 때는 자기의 아름다움과 그 럭색도로 해서 사람이 자연에 보다 접근했다는 그런 안정감을 주고 주변 건물과의 조화로움을 보장해주며 환경적으로는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 질소, 아르산가스를 비롯한 유해가스들과 먼지들을 잡고 산소를 내보내는 공기 정화 기능, 그다음에 대기 온습도 조절 기능, 소음 제거 기능 이런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보다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 그런 조건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의 가로수가 조성됨으로 하여 도로로 운행하는 운전수들의 시야를 좁혀줌으로써 안전 운행을 보장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도로와 인도로 간의 경계를 아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우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의료명거리입니다. 곧고 미끈한 자태를 뽐내며 수삼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다른 고리와 달리 초고층 아파트들이 많은 려명거리의 웅장한 모습이 이 수삼나무 가로수들의 풍치로 해서 더욱 돋구어지는 듯 싶습니다. 원림 부문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수삼나무와 같이 곧게 빨리 자라는 나무들은 될수록 고층 건물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에 가로수로 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화면들은 지난 시기 단풍 계절들의 우리 텔레비전 화면에 담겨졌던 아름다운 풍경들입니다. 솔리마 거리에 가로수로 심어진 은행나무 단풍들이 사람들에게 참으로 유다른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가로수는 푸른 잎새 무성한 여름에도 단풍들은 가을에도 사람들에게 유다른 정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은행나무에서 특색 있는 것은 부채살을 연상케 하는 잎새입니다. 이 부채살 모양의 잎에는 살균력이 강한 성분들이 들어있어 나무에는 벌레가 끼지 않습니다. 자라는 모양이 걷고 나무에 벌레가 끼지 않으며 빛과 온도, 토양에 대한 요구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서 은행나무 역시 수삼나무와 같이 도시의 풍치를 돋구는 가로수나 정원수로 더없이 좋은 나무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가로수로 좋은 수종의 나무라고 할 때에는 자라는 모양이 걷고 토양에 대한 요구성이 그리 높지 않으며 병해충에 견디는 힘이 강하고 공기 정화 능력이 큰 나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봄은 꽃이 피는 화창한 계절, 여름은 신녹이 짙어가는 계절, 가을은 온갖 열매 무르익는 황금의 계절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영흥거리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언제나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의 풍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잎이 항상 노랗게 돼 있는 이 구미폐야 나무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리는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보아도 그렇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봐도 이 나무 가지들 사이로 비춰드는 햇빛과 함께 반짝거리는 잎새들이 정말 보기 아름답습니다. 금잎회야 나무와 금잎 누름나무, 쑥단풍나무와 같은 채색 수종의 나무들은 도시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주는 가로수로서 좋은 나무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끼게 하고 있는 가로수들. 좋은 수종의 나무들을 가로수로 널리 심고 자라올 때 우리 사는 고리와 도시의 풍치는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산과 들, 고리와 마을, 그 어디나 풍요한 계절의 정서가 비꼈는데 가을철의 풍치를 더 잘 살려주는 것은 산뜻하고 이채로운 옷차림을 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보통강구역 종합양복점 겨원양복점입니다. 이곳 양복점에서는 양복, 달리넉, 샤츠, 코트를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남녀 계절 옷들을 만들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 양복점에서 가을철 옷차림에 대한 이해를 가져봅시다. 옷차림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각적으로 제일 먼저 안겨드는 것은 옷의 색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을은 여름과 겨울 사이의 계절로서 초가을에는 이렇게 좀 선선해지다가 늦가을에는 이렇게 차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는 회색, 미색, 윤밤색, 자주색과 같이 따뜻해 보이는 색과 록색이나 포도색, 감색과 같이 자연 환경에도 잘 어울리면서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색으로 입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들과 여성들이 늦가을에 주로 입게 되는 옷들입니다. 양복으로도 입을 수 있고 도도스로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옷들의 색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입어보니까 내 얼굴색도 더 환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주색은 무게 있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색으로서 가을철이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다 잘 어울리는 색입니다. 우리가 손님들을 봉사하면서 보면 이 회색 역시 가을철에 손님들이 아주 많이 찾는 옷색의 하나입니다. 젊은 손님들이 입으면 무게 있어 보이고 나이 든 손님들이 입으면 환하고 세련돼 보입니다. 이 회색 옷의 좋은 점은 아무 색이나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색으로 아래옷 입어도 보기 좋고 검은색으로 치마와 바지를 이렇게 맞춰 입어도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계절마다 그 계절의 자연 환경에 잘 어울리는 옷차림을 해왔는데 가을 계절에는 봄철이나 여름철에 비해서 보다 짙은 밝은 색의 옷을 해 입었습니다. 감색이나 윤밤색, 록두색, 포도색 등의 색깔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가을철은 여름과 겨울 사이의 계절로서 옷차림 형식이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가을철의 여성들의 옷차림 형식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을철에 많이 입는 옷의 하나인 양복입니다. 양복은 깃 형식을 어떻게 해주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옷으로 안겨옵니다. 이렇게 같은 촌으로 지은 옷이지만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색대조도 뚜렷하지만 형태 또한 특색이 있습니다. 다른 양복들과 구별되는 것은 기색 형식입니다. 깃을 따라내지 않고 목 부위에서부터 옷섭까지 쭉 연장되어 내려오던 깃선이 그대로 겹섭으로 요미어지는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율동감과 세련미를 살려주기 위한 의도에서 창작된 옷이라고 합니다. 입기에도 편리하고 활동성도 있어서 우리 여성들이 즐겨 입는 달린 옷들입니다. 척 보아서는 난인 옷 같아 보이지만 이 옷 역시 달린 옷입니다. 허리 부위에 흐르는 듯한 나풀단 장식을 해주었습니다.
이 장식 효과로 해서 입으면 허리 부분이 보다 날씬해 보이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런 형식의 옷들은 처녀들은 물론 중년기 여성들에게도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가을철에 먼저 입게 되는 긴 샤츠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샤츠를 입고 거기에 치마를 반드시 차려 입으면 경쾌해 보일 뿐 아니라 단정해 보여서 좋습니다. 가을철에 입는 옷들은 여름철 옷처럼 목둘레선을 지내 넓거나 깊이 파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얕게 파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남자들의 옷차림 형식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대체로 여름철 남자들의 옷차림은 사주에 바지 차림 이렇게 단조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에는 사주로부터 시작해서 양복, 잠바, 코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이 많습니다. 특히 남성들이 제낀 양복에 넥타이를 단종히 메고 다니면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양복과 같은 종장 형태의 옷차림도 좋지만 샤츠나 세타를 안에 받쳐 입고 그 위에 잠바나 코트를 입는 것도 보기 좋은 옷차림입니다. 이때 안에 받쳐 입는 옷의 색깔과 겉옷의 색조화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코트는 어두운 색이지만 안에 밝은 색깔의 샤츠를 받쳐 입었기 때문에 어두운 감이 없습니다. 바지의 색깔도 회색으로 맞추어 입는다면 옷차림이 전반적으로 밝은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렇듯 색조화를 잘 맞추어 입으면 남성들이 보다 젊어 보이고 활기에 넘쳐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문화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옷차림을 해나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거리는 더욱 밝아지고 우리의 생활은 보다 문명해질 것입니다. 여기 조선혁명박물관 82호실에는 한 선장이 생일 마지막 순간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여기 전시된 자료는 2012년 12월 9일 당시 무역진배 대각봉호 선장이었던 한강겸 동지가 최후의 시각을 앞두고 남긴 유서입니다. 동해안의 온화한 바닷가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그때 그의 몸에서 물 한 점 스며들지 않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 있는 이 수멜 보관함이 나왔고 또 그 속에 바로 이 유서도 들어있었습니다. 후에 우리가 해당 일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데 의하면 그때 그 선장뿐 아니라 30여 명 선원들 모두에게서 하나같이 이런 수멜 보관함과 함께 백유란상의 영상작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의 취재는 이렇게 돼서 시작됐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많이 더 흘렀지만 이곳 육해원성 사람들의 가슴에는 한강겸 동지를 비롯한 대각봉호 선원들에 대한 추억이 오늘도 뜨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일꾼이 당시 육해원성에서 대각봉호를 담당했던 동무라고 합니다. 대각봉호는 14,000톤 무역진배였습니다. 그때 대각봉호는 1년 8개월 동안 장기 항차를 성과수로 수행하고 금방 조국으로 기항한 상태여서
선장과 정치부장을 비롯한 몇몇 선원들이 휴가를 받고 집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일주일 지나서 갑자기 긴급 화물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구례송에서는 한강겸 동지를 임시선장으로, 하은영 동지를 정치부장으로 임명하고 부속되는 선원들을 보충해서 긴급 화물송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8일) 32명의 선원들이 5,900여 톤의 화물을 실은 대각봉호에 몸을 싣고 김책항을 출발했습니다.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높이 들려져 있었고 바다 위에는 잔잔한 물결이 출렁이었습니다. 추운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그러던 12월 9일 대각봉호가 김책항으로부터 70마일 떨어진 곳에 이르는 순간 갑자기 강풍이 불어치기 시작했습니다. 초당 20m의 센바람과 4m 높이로 연속 초갈기는 사나운 파도. 시꺼먼 하늘에서는 대줄기 같은 비가 퍼부어져 내리고 대기 온도는 영하 19도씩. 배가 경사진다. 화물이 우측으로 쏠린다. 본사 대긴급. 한시 이창에서 화물이 쏠리기 시작함. 배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군무를 교대하고 올라와서 약간의 위생 사고를 하고 휴식하였습니다. 그런데 1시쯤 돼서 배 자체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보는 배 경사가 너무 세기 때문에 배선 원래 한 25도 경사지게 되면 주기관이 윤활유 흡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윤활유라는 게 사람으로 말하면 피나 같은데, 그러니까 윤활유 공급이 안 됨으로 해서 기관 자동 정지됩니다. 그래서 그 자동 경보 신호책에 따라서 모든 배선원들이 일제히 그 복구 전투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실에 내려가니까 말이 아니었습니다. 안하게 상태는 위에서는 거쳐가지 못한 물건들이 떨어지고 물이 흐르고 윤활유가 흐르고 뭐 그 속에서도 이거 지금 한조는 버죽했고 윤활유를 뽑아서 주변에 유쾌한 전투를 벌였고 배가 흔들리지 바닥은 미끄럽지 바퀴째다가 조금 본 거마저 또 냉겨주다가 몸이 흔들리면서 훔출거리지 그래도 욱해서라도 이 배를 살리겠다고 그 악전거투하는 모습은 차마 뭐 정말 형상하기 힘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하나 배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다해보았건만 점점 더 바닷속으로 기울어지는 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던가? 누구도 한마디의 말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두 알았습니다. 배의 침몰,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와 사동은 맨 밑 기관실에서 욱해서라도 배를 세우기 위해서 바라스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작업하다가 기관실에서 미끄러져서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집합장소에 겨우에서 이게 악전구태에서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기본 성원들이 다 왔는데 바스에 수미보너스를 다 있고 다 보니 이 목에는 이게 머신통들이 안전하게 머신져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문호구를 눈앞에 둔 그 시각, 대각봉호 선원들의 가슴속에 먼저 갈마든 생각은 이렇게 생애에 대한 열망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대를 묻은 국민에게 있어서 절대의 생명인 자기들의 호실들과 회의실, 교양실들에 모셔진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의 초상화를 보위해야 한다는 자각이었습니다. 설사 한 방울의 이슬이 되어 망망대해에 뿌려진데도 이 태양의 모습만은 목숨 바쳐 끝까지 보위해야 한다는 피끓는 의지였습니다. 초상화를 내려 모신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배가 하기에 파도의 거세찬 요동으로 이 벽에 부딪히고 저 모서리에 맞으면서도
배에 모셨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비롯한 영상 작품들을 전부 수밀 보관함들이 안전하게 정중하게 모실 수 있었던 대각봉호 선원들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최후의 시각이 오면 생각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최후의 그 시각, 수밀 보관함을 지닌 그들의 가슴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생명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을까? 솔직히 말해서 체험한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죽음을 앞두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자식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식 걱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저국에서 응당 돌봐주겠지라는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망망대해에서 밤이 오면 마음에 더욱 따뜻이 안겨들던 사랑하는 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3일 있으면 사랑하는 딸이 돌하고 속달이 되는 날이라고 하며 손에서 딸의 사진을 놓지 못하던 황경철 동무. 딸이 자기를 닮아 머리가 좋다고 하면서 짬만 있으면 딸 자랑을 하느라 여념이 없던 김영섭 동무. 한가슴을 그리도 뜨거운 그리움에 불타게 해주던 가족들의 큰 미래가 어찌하여 최후의 그 시각엔 그들의 넓은 가슴들에 파고들지 않았던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앞날을 보살펴줄 어머니 품, 조국에 대한 절대의 믿음, 이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어린 시절이 흘렀고 오늘도 내일도 자식들이 웃으며 자랄 것이라는 절대의 신념이 그들의 심장 속에 억척같이 뿌리내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대각봉호 선원들이 계단 모서리와 벽체에 부딪혀 머리가 터지면서도 팔다리가 골절되어 기어다니면서도 순간도 품 안에서 떼놓지 않은 수밀 보관함입니다. 이 비상모심함은 우리가 그 2중 3대 혁명 불능기를 쟁취하는 과정에 특별히 그 제작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비상모심함은 수지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안도무가 이 수지로 되는 그 비상모함이 물 깊이 2m, 3m, 10m 깊이까지 들어가도 이거 수밀이 보장될 수 있겠나.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수압 시험 한번 해보자. 이게 돼서 실제 거기다가 정의를 하얀 정의를 말아였습니다. 말아였고 그래서 이거 군우리에서 그 바닷물 속 우리 한 5m 깊이까지 한번 여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보니까 이었다가 한 3시간 정도 있다 꺼냈습니다. 꺼냈는데 꺼내 보니까 저 한쪽 기저귀배가 젖어 있었는데 야 이거겠고 이거 과연 그거 멋을 쓸까나 이렇게 생각하고 토했습니다. 과연 그 어떤 수압이나 이 타격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우리 마음속과 이렇게 돼서 우리 배가 이 머심함을 딱 갖추게 됐습니다. 12월 9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신 불굴의 인간들이 조국에 보내는 마지막 전문이 우주 공간을 헤가르며 날아갔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잘 모셔주기 바람. 조국이여 안녕히. 대각봉, 대각봉, 배에서 시급히 탈출하라. 조국이 동무들을 기다리고 있다. 인차 구조배가 온다. 그때 그 통일설비가 있던 저타실 안에는 선장동지, 정치부장동지, 그리고 나, 그 항해사 이렇게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이 있었는데 저는 배폭이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저는 배폭이라는 말은 그 전원이 그 배에서 탈출하는 그런 명령이나 같습니다. 그때 배에는 팽창식 구명대가 2개가 있었는데 절반씩 갈라서 팽창식 구명대에 올라서 니탈했습니다. 배에서. 대각봉호에는 구명대를 내려주던 박명력 동무와 파도를 헤쳐갈 동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몸을 숨겼던 부상당한 기관장, 최상남 양운봉 동지들, 그리고 조타실에서 조국과 연계를 맺던 선장과 정치부장, 무선통신사, 부선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덧 이들도 품에 간직한 수밀 보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서 탈출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다 보니까 선장동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장지를 그 데려오려고 그래서 저타실문을 열었는데 저타실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가? 선장지가 이거 배하고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결심했구나. 이렇게 우리 생각했습니다. 한강경 선장이 그때 선원들을 떠나보내고 서서히 바닷물 속에 가라앉는 배를 보며 무엇을 생각했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허나 그가 남긴 이 16글자가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그이는 장군님을 잃은 비통한 눈물이 강산에 흘러넘치던 12월의 그 나날, 허상을 서는 인민들이 선발을 올구면 안 된다고 더운 물도 끓여주고 보스에 태워 집집마다 데려다 주라며 다시만 은정을 부어주시던 자이런 어버이. 10대의 나어린 아이들에게 세상에 없는 경축대회도 마련해 주시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라고 다정히 불러주시며 조국을 위해 피를 바친 전쟁 로병들을 금방석에 앉혀주신 위대한 어버이. 진정 그의 품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었습니다. 그 일을 받들어 한 몸 깡그리 불태우며 살고 싶었습니다. 하긴 16글자를 남긴 손으로 더욱 굳세게 들어잡았으리.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배를 포기할 수 없다. 마지막까지 이 조타만은 놓지 않으리라. 정치부장의 구령하에 우리 일제히 물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자마자 한 1분 만에 한 30m 쭉 보로됐습니다. 태풍이 들어서다 나니까. 그러니까 쭉 밀어서는데 그때 그 배는 11살을 내면서 순간에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대각봉호를 구조하기 위해서 여러 척의 배들이 파견됐습니다. 제일 먼저 대각봉호를 발견한 배가 백예봉호였는데 백예봉호 그 감시자로부터 빨간 물체들을 발견했다는 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빨간 물체들은 마지막으로 그 수밀복을 입고 탈출한 6명의 선원들이었는데 서로 몸을 밧줄로 결박하고 손들을 옥석에 굴어잡고 사나운 풍랑 속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각봉호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6명. 그중에서 정치부장을 비롯한 3명도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 3명의 옛 대각봉호 선원들이 다행히도 생존해 있었기에 미처 알려지지 못한 대각봉호 선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하나라도 더 전해지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 세대주는 배에 오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장기항차를 나갔다 오면서 건강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5년 만에 낳은 우리 딸이 아버지가 장기항차를 나갔다 오다 나니까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덜생일도 차려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 휴가 기간에 세대주 건강도 좀 회복시키고 우리 딸의 덜생일도 좀 잘 차려주자고 세대주와 약속했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긴급 출항이 제기됐다고 하면서 출항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막 말렸습니다. 제발 좀 자기 건강을 좀 덜 보라고, 자기 생각도 좀 하라고. 그러자 우리 세대주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 모두가 나처럼 자기 개인만 생각하면 조국은 누가 지킬까? 더욱이 나야 나라가 어려울 때 장학금까지 받으며 대학 공부한 사람이 아니오. 자본주의 사회 같으면 나 같은 게 대학 공부가 뭐겠어. 하바닥 인생으로 버림받았을 거요. 그런데 앞에 나라의 리익이 될 일감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편안만 생각하면서 몸을 사리면 그게 무슨 양심 있는 사람이고 도리를 아는 사람이겠어. 난 죽어도 그렇게는 못 살아. 대각봉호 선원들은 이렇게 그지없이 서박하고 진실하며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보아온 이들이었습니다. 조국의 귀중함도 그만큼 뼈에 새긴 이들이었습니다. 하기에 그들의 심장이 자기를 키워준 당과 수령을 위해 마지막에 그리도 세차게 거동친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그들을 대신해서 학부형이 돼주고, 때로는 한 가정에서 제기된 사정을 풀어주느라 밤길도 걸었고, 또 가족의 근두가 아파하면 검진 대책도 세워주며 머나먼 항해길에 있는 선원들의 가슴 속에 사서한 그늘도 지지 않게 보살펴주던 어머니 저그. 2012년 12월의 그 시각에도 얼마나 위대한 손길이 긴긴 밤 그들을 보살펴 주었는지 그들은 물론 그의 가족들도 미처 다 몰랐습니다. 대각봉호 선원들이 전환을 당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그들을 무조건 찾아낼 데 대해서 취해주신 긴급 조치에 따라서 하늘에서는 군용 비행기들이 주야로 구조 탐색을 진행했고, 조선 동해에서는 항해하던 모든 무역 침배들이 총동원돼서 전환 수역에 대한 구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한미, 두미, 거세 찬 칼바람과 광난하는 파도에 의해서 비록 심장의 고동은 멈췄어도 물 한 점 스며들지 않은 위대한 태양의 모습을 소중히 간직한 대각봉호 선원들이 조국의 품에 안기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도저히 생사를 알 길이 없는 몇 명의 선원들, 그들의 행적을 찾는 의뢰가 적십자회를 통해서 각 나라들에 취해졌습니다. 2013년 4월 29일 마이니치 신봉에는 세 개의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28일 오후 2시경 아키타현 오가시 도가가모 아오수 앞바다에서 남송의 유해가漂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선박 탈출용 옷을 입고 북조선의 김일성 국가주석과 김정일 총비서의 초상을 금속통에 넣어서 가지고 있었다. 옷에는 대각봉이라는 이름이 씌어져 있었다. 당시 대각봉호 선원들에 대한 이 기사들을 두고 세계의 신문 통신 방송들이 놀람과 찬탄, 격찬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기는 죽더라도 수령의 초상화는 끝까지 안전하게 모시려는 대각봉호 선원들의 투철한 수령 결사옹이 정신에서 자기領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의 정신력을 깊이 알게 된다.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시신이 발견되면 국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군나라 공동묘지에 묻히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선원들이 입은 수밀복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이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 있었기 때문에 공화국 공민이라는 국적이 확인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대성과 경의하는 원수님이 높으신 권위로 해서 무주거원이 될 뻔했던 우리 7명의 선원들이 조기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각봉호 선원들이 발휘한 수령 결사옹의 정신에 대해서 황금 만능의 자본주의 사회가 어찌 달이할 수 있으랴. 하지만 이것만은 다시 한번 깨달았으리. 우리의 사회주의가 모진 광풍 속에서도 왜서 그처럼 끄떡없는지, 어찌하여 우리의 사회주의 저국이 이 세상 큰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대국으로 위엄떨치고 있는가를, 자기 영도자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 생명으로 간직한 투철한 신념의 소유자들인 우리 인민, 자기를 키워준 영도자를 위해서 땀을 바치면 위훈을 주고 피를 바치면 영생을 주는 우리 조국,
그 무엇으로서도 가릴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용도자와 인민이 굳게 결합된 바로 이것이 강대한 조선의 최강 무기임을 세계는 다시 한번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각봉호 선원들이 이 땅에 남긴 생의 빛나는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위대한 대원 스님들의 초상화를 목숨 바쳐 보위하고 희생되었다. 그때 내 나이는 1살하고 석 달. 나는 아버지 모습을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었고 아버지 사랑은 꿈속에서만 받아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못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아버지 김정우 원수님께서 주실 줄 어찌 알았으랴. 경애하는 김정우 원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를 비롯한 선원들이 영생하도록 하여 주시고 나를 비롯한 평범한 선원의 아들, 딸들을 혁명학원으로 불러주시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 속에 붉은 줄 학원복을 입고 세상의 부러움없이 마음껏 배우며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우 원수님의 사랑을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받아안는 행복한 문화가 되었다. 나도 아버지처럼 살리라. 황경철 동무와 김영섭 동무를 비롯해서 젊은 나이에 대각봉호 선원들이 맡기고 간 자녀들은 오늘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에서 혁명의 골간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선장 한강겸 동지를 비롯한 중년의 대각봉호 선원들이 남기고 간 자녀들은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가 섰던 초소와 중요기관들에서 그리고 성스러운 조국보위 초소에서 아버지 세대가 못다 고른 애국과 충성의 길을 곧바르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령결사옹이로 엎디던 대각봉호 선원들의 심장은 식지 않았습니다. 수령결사옹이에 우리의 감 높은 삶과 행복, 가장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의 심장마다에 새겨주며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거세차게 박동치고 있습니다. 손수로 혁명의 길 끝까지 가리라. 붉은 길 우러러 우리 심장 스스로 택한 인생 죽어도 혁명 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 신념 버리지 말자. 눈 속에 묻힌 데도 푸른 빛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기워진 품 받드는 양심도 의리도 순간도 변심을 모르는 신념으로 빛나더라. 죽어도 혁명
신령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령 버리지 말자. 부서져 가루돼도 흰 빛을 잃지 않는 애곡처럼. 신령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령 버리지 말자. 100번 불에 타도 거듭을 잃지 않는 참대처럼. 그대가 한 그릇 나무라면은 이 몸은 하지에 피는 잎사귀. 찬바람 불어 떨어진대도 흙이 되어 불이 돋주리라. 그대가 그나큰 진장이라며 이 몸은 그 품에 뛰는 핏방울. 마지막 한 방울 닿을 때까지 높이는 고독을 보내주리라. 고독을 보내주리라.
마라 승가를 산대도 가볍게 살리 나의 정우가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이 노래는 그가 남달리 사랑하던 노래입니다. 어머니, 이제 몇 밤만 자면 새해입니다. 새해에 내 나이 27살. 그래도 어머니 앞에선 아직 철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국 앞에 자랑스러운 아들로 살고 싶습니다. 이곳은 그가 2005년 새해를 맞으며 어머니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원정철 동무는 미끄러져 내려오는 통나무를 자기의 한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는 꽃다운 청춘을 바치어 9명의 동지들을 구원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새겨진 이 깃발은 언제나 대우의 앞장에서 휘날렸습니다. 원정철과 같은 수많은 청년들이 지닌 충성과 애국의 마음을 백도대지의 사상의 성벽, 신념의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오늘도 그는 전진하는 청춘대우와 함께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영원한 백두 청춘의 모습으로 이 기폭과 함께 빛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단결의 전통, 충실성의 전통을 백성의 사상정신적 무기로 틀어주이고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려는 당 중앙의 높은 뜻에 또받들려 새로 개관된 조선혁명박물관의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우관. 여기에는
우리 혁명의 영원한 추진력인 혁명적 동지의 역사와 더불어 빛나는 혁명 전사들의 삶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의 순관 의리 속에 영생하는 혁명 전우들. 이들의 삶은 혁명가의 생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빛나는가를 세상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1975년) 초 수도 평양에서는 오보이 수령님을 모시고 전국 농업대회가 성대히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는 당시 함경북도당 책임비서로 사업하고 있던 김치구 동지도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때 대회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해 농사에서 이룩된 성과 경험들을 분석 청하시면서 농업 부문에 대한 당적 지도를 바라지 못해서 한 해 농사를 잘 짓지 못한 김치구 동지를 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사실 김치구 동지는 함경북도당 책임비서로 임명된 초태에 온화한 부문이라도 모간하게 해제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철도 연선의 초라한 집들부터 다 호르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과 같이 군당 책임비서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은 기아를 얼마나 거내는가, 또 공공건물과 산림지 건설에는 군내 노력에 몇 프로를 돌렸는가를 따져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군당 책임비서들은 농사는 안중에도 두지 않고 농사 차비에 용량을 집중해야 할 2월과 3월에도 농촌 산림지 건설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결국 한 해 농사를 주택농법의 요구대로 잘 짓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여야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국농업대회에서 김치구 동지를 엄하게 비판하신 것이었습니다. 죄책감으로 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무거운 걸음으로 대회장을 나서는 그의 귀정이 자기를 도당 책임비서로 임명해 주시면서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뜨겁게 되새겨졌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치구 동지에게 비록 경제사업이 생소하지만 정치사업을 잘해서 노동계급과 인민을 발동시키면 어떤 어려운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김치구 동지는 해방전 고원 단강에서 이 두 어깨에 책가방이 아니라 실통을 메고 고역사례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소년 탐부였습니다. 이런 그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청 일꾼으로 당중앙위원회 가장 부부장으로 체계적으로 키워서 내세워 주셨습니다. 자신의 곁에 자주 부르시어서 보고서와 결정서는 어떻게 쓰며 또 회의 조직과 운영은 어떻게 하는가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읽혀주시면서 고름고름 품들어 키워주신 일꾼이었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바로 이런 그를 믿으시고 1973년에 그에게 함경북도당 책임비서의 책임적인 직무도 맡겨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이 그 크나큰 믿음을 줘버렸다는 자책감으로 해서 김치구 동지의 마음은 몹시도 아팠습니다. 그러나 비판을 받은 그보다 더 가슴 아파하며 마음 쓰신 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셨습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판을 받았다고 양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함경북도가 지난해 농사를 잘하지 못한 것은 농사에 경험이 부족한 동물을 내려보내놓고도 잘 도와주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 더 크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지난해의 교훈을 잊지 말고 올해에는 정초부터 농사 차비를 잘해야 하겠다고, 자신께서 뒤에서 책임적으로 도와주겠으니 우리 한번 본때 있게 농사를 지어 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드리자고 다시금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해 3월 함경북도에 대한 현지 지도의 길에 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치구 동지를 몸 가까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더위 실종에 맞게 농사를 잘 짓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함경북도가 아직까지도 농사를 잘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후 풍토에 맞는 종자를 잘 택하지 못한 탓이라고 하시면서 그 원인은 아직까지 이 지역 농사에 대한 파악이 없고 신심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당면한 농사차비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종자 문제, 색당 개간과 토지 정리 문제, 농사일의 기계화 비중을 높일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야겠다는 그러한 욕망은 컸지만 이렇다 할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김치구 동지는 풍년 농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에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온 도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부글부글 끓어본졌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니 무슨 일이나 척척 잘 돼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을 한복 땅이 생겨 처음 보는 대풍작을 안아오게 됐습니다. 1975년 10월 위대한 소련님께서는 도당 책임 비서도를 부르시어 그 해의 농사를 총아지으시면서 함경북도는 최우등 가운데서도 특별 최우등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특별 최우등. 진정 이것은 김치구 동지에 대한 우리 수료님과 장군님의 최상 최대의 믿음이고 감 높은 표창이었습니다. 그날 김치구 동지는 자기의 회상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북도에 대풍을 두고 말할 때 그것은 전적으로 진해하는 지도자 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뜨거운 사랑의 결과였다. 그런데도 그이께서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그 모든 성과와 영광을 고스란히 나에게 안겨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일보다 더 영예로운 일은 없다고 하시면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달라붙으니 일이 잘 되지 않았는가. 일꾼들은 이렇게 일해야 한다. 혁명가의 보람이란 바로 이런 곳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료님이 수라에서 인미를 알고 위대한 장군님이 품속에서 수령을 알고 혁명을 알며 걸음걸음 성장해온 김치구 동지. 이런 그였기에 그는 남달리 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았고 당의 유일적 지도 체제를 세우는 사업에서 한 채의 드팀도 허용치 않았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국의 북변 땅에서 당 사업을 하고 있는 그를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가까이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에 있는 자식에게 더 정을 기울이는 어머니의 다심한 심정으로 그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한 해에도 여러 차례 함경북도에 대한 현지 지도에 길에 오르시어 그와 함께 도의 발전 전망도 의논해 주시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귀중한 교시를 주신 위대한 장군님. 김치구 동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덜을 찾으실 때마다 유서 깊은 해룡 땅에 꼭 한번 들려주실 것을 간절히 말씀 올리곤 했습니다. 정말이지 그때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지 한 번 잊으신 적 없는 해룡 땅을 멀리 차창 밖으로 바라보시면서 건설자들이 일하고 있는 왕지산으로 길을 제쳐가곤 하시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위협을 빛내기 위한 사업을 가장 중요한 공정으로 삼으시고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이 숭고한 풍모 앞에서 김치구 동지는 언제나 구이처럼 혁명 위협에 자기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쳐나갈 그러한 교리를 가다듬곤 했습니다. 하기에 그는 왕제산 대기념비 곤잎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가업을 가장 철저하게 집행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곤에 몰려 잠깐 눈을 붙였다가도 미흡한 일이 생각히우면 영수철처럼 튕겨 일어나 밤을 패설하다 끝장을 보고야만은 그의 이러한 기질 앞에서 사람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수라에서 자라난 일꾼들의 신념에 대해서 깊이 느꼈다고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김치구 동지의 남다른 충실성을 굳게 믿으시고 당과 수령을 앞장에서 보위하는 성스러운 조소에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 체계를 철저히 세워나가는 데서 그야말로 맹수가 되고 칼날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은 오늘까지 잊혀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1977년 3월달 아버지가 뜻하지 않는 과오를 범하고 자기 집에서 해임된 그날 밤의 일입니다. 밤에 집에 들어온 아버지는 어머니나 나에게도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혼자 앉아서 즐거운 무슨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떨이를 2개를 써둘 정도로 줄담배를 피우면서 즐거운 생각에 몰두하던 아버지가 새벽 늦게 돼서야 책상에 마주 앉아서 무엇인가 썼습니다. 그래서 후에 수첩을 펼쳐보니 거기에는 치구는 신임을 받아도 당의 전사이고 과오를 범해도 당의 전사이다. 내 반드시 잘못을 씻은 떳떳한 아들로 어머니 품, 당의 품에 다시 안기리라.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김치고 동지는 당이 주는 비판 속에서 사랑과 믿음을 느낄 줄 아는 전사. 당이 매를 안길수록 더 뜨거운 충성심으로 당과 수령을 받들어 나설 줄 아는 그런 전사였습니다. 하기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치구 동지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굳게 믿으시고 그에게 다시금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의 정책을 맡겨주시고 금과 같이 영원히 시계와 같이 정확하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실을 관철해 나아가는 혁명전사가 되기를 바라는 믿음과 기대를 담아 금시계를 소유해 주시고 김일성 훈장 수훈자의 영예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4월에는 오보이 수령님의 탄생 70돌을 맞으며 그에게 그의 초상 사진이 있는 탁상 시계를 또다시 선물로 보내주시는 크나큰 사랑을 거듭 베풀어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께서는 아버지가 사망한 지도 수십 년 세월이 흘렀지만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치구 동무는 당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충실한 일꾼이었다고, 김치구 동무가 한북도당 책비서를 할 때 자신께 중요한 제기를 한 적도 있다고 뜨겁게 추억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저희 가정에 돌려진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치고 동지의 삶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길지 않은 그 생을 영원한 삶으로 빛내자면 당과 수령에게 충성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감높은 한 생이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추억 속에 오늘도 영생하며 우리 인민 모두를 수령 결사옹이 결사관철회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1970년대 당의 기초 축성식의 일꾼들 모두의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처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 생명, 제일 제보, 제일 유산으로 간직하고 살며 도쟁할 때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으며 이 땅 어디서나 기적적인 성과들이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심장으로 새겨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해 농사에서 가을철은 당이 제시한 알곡꽂이 조명과 이따위는 매우 관건적인 시기입니다. 농사의 첫 시작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속을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포기 한 포기 곡식마다에는 봄내 여름내 포전을 갖고 온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전체 인민의 땀과 노력이 숨겨 있습니다.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 여러분, 올해 알곡 생산 계획 수행을 위한 마지막 용농 전투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섭시다. 가을고지와 나달털기를 동시에 밀고 나가야 합니다.
가을한 곡식을 제때 탈곡하지 못하고 그대로 쌓아두면 숨쉬기로 인한 영양물질 소모로에서 초날 질량이 줄어들고 짐승들에 의한 피해까지 입어서 귀중한 알곡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각종 이동식 및 소형 탈곡기들을 대대적으로 이용해서 이삭이 익는 적조 가을하는 것과 함께 나달 털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탈곡기들의 가동률이자 곧 나달 털기 실적입니다. 비오종합 탈곡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실종에 맞게 각종 이동식 탈곡기들을 대대적으로 이용해서 나달 털기 속도와 질을 높여야 합니다. 량곡 소매와 운반 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고 보관 관리를 잘해서 귀중한 나달이 호실되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을 고지와 나달 털기 전투 성과는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일꾼들은 자기 지역, 자기 단위 농사는 당과 국가 앞에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높은 자각,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무조건 수행하고야 말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들끓는 포전에서 작전과 지휘를 대기 있게 진행해서 대중을 힘있게 또 밀어줘야 합니다. 전체 인민이 나라의 쌀떡을 농업 근로자들과 함께 책임졌다는 자각을 가지고 농촌에 대한 노력적, 물질적 지원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농사의 주인은 다름 아닌 농업 근로자들입니다. 모든 농업 근로자들은 나의 포도는 곧 내가 지켜선 조국이며 사회주의 소전의 제1제대 제1선 참으라는 자각을 안고 한 알의 나달도 호실 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이기 위해 분발하고 또 분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올해 농사 결석을 위한 가을 고지와 나달 털기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합시다. 사랑이 많으면 폭풍처 넘고 경랑이 많으면 불꽃이 친다. 혼용의 모든 꿈 이룩해가는 우리를 누가 막으랴. 전직 또 전직 씩씩 끝없네. 전직 또 전직 영계 백백백 우리 당 이끈 사업의 주인은 힘차게 전진해 간다. 인심의 힘으로 나가는 우리 진심을 믿고서 강해진 우리 불초는 승리를 계속 이어서 덕분에 승리 알아오리라. 전직 또 전직 씩씩 끝없네. 전직 또 전직 영계 백백백 우리 당 이끈 사업의 주인은 힘차게 전진해 간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났지만 세계적인 대류행병은 조금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6일 현재 악성 전염병으로 인한 세계적인 감염자는 2억 3,702만여 명, 사망자는 483만 9,1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하루 사망자 수가 또다시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이 나라의 하루 사망자 수는 9월 말에는 800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6일 하루 동안 929명이 목숨을 잃어 전염병 발생 이래 처음으로 하루 사망자 수가 9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로해서 하루 사망자 수가 10월에 들어와서만도 벌써 4번째로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하루 감염자 수도 연일 2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의 67개 지역에서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중에 12개 지역에서 전염병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특별 조치를 취해야 할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 정부는 국내에서의 악성 전염병 전파 추이가 심각한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편 브라질에서 악성 비루스에 의한 사망자 수가 60만 명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지난해 3월 첫 사망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30만 명의 사망자가 등록되기까지는 13개월이라는 기일이 걸렸지만 그로부터 또 거의 그만한 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데는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대류행 전염병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기 어려우며 방역 사업에서 순간도 긴장성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금 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사태가 억제될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 생활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이 악성 비루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전염력이 강한 형태들로 계속 변이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사태가 억제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위험한 형세는 우리 모두가 비상 방역 사업에서 조금 더 마음의 tan계를 늦추지 말고 긴장성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역 사업에서 전체 인민의 사상 의지적 단합과 고도의 자각적 일치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순간이나마 각성을 놓치고 마음의 tan계를 푼다면 지금까지 다지고 다져온 방역 장벽이 일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장 깊이 쪼아박아야 합니다. 비상방역 상황의 장기화이자 국가 비상방역 사업에서의 최대 각성, 강한 규율 준수 기풍의 장기화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방역 의식의 높이이자 방역 전선의 공고성이라는 것을 언제나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비상방역 규율 준수를 먼저 생각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습격화, 체질화해야 합니다.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오늘의 방역 대전에서 일꾼들은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 안전을 당과 국가 앞에 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철저한 각오와 높은 책임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방역 사업을 놓고 완벽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늘 머리를 쓰고 완강하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 사업 정령을 재점검한 데 기초해서 국가적인 비상방역 조치를 가장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더욱 짜고 들며 빈 공간으로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예견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조국보위 인민사수의 전초선에 서 있는 비상방역부문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되는 데 맞게 강철 같은 방역 규율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할 적은 안일과 해이, 방심과 방관입니다. 모든 범은 모든 단위에서 비상방역 사업과 관련한 상식과 방역 규정들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보다 짜고들어서 진행하며 온 나라에 서로 통제하고 방조하는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고심 어린 두뇌전 탐구전으로 우리식의 방역 수단과 방법을 부단히 탐구 도입해야 합니다. 보건 일꾼들은 오늘의 비상방역전의 제1선을 지켜선 전차병으로서 그 누구보다 핵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전위투사들입니다. 모든 보건 일꾼들은 해당 단위 해당 지역의 비상방역 사업을 당과 국가 앞에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높은 각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은 자기들의 깨끗한 양심과 무한한 복무 정신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자각을 새기고 방역 전선을 철통같이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성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가야 합니다. 각지 검사 검역 부문 일꾼들은 초긴장 상태를 조금 더 늦추지 말고 비상방역전의 최전방을 지켜선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은 우리 모두가 지난 1950년대와 전리마시대 영웅들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으로 살며 투쟁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상방역 사업의 완벽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 중 제1순위입니다. 모두 다 현 상황에서 방역 사업은 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가장 중핵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높은 자각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인민의 생명 안전과 국가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갑시다. 오랜 세월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에 의해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한 우리 인민의 사무친 원한과 분노가 그대로 응축되어 있는 중앙계급교양원. 천추만대를 두고 잊지 못할 원수들의 짓돌리는 만행과 죄악의 역사를 만천하에 고발하며 여기 중앙계급교양관의 자리들과 전시물들은 오늘도 이 땅의 후손들에게 절절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싸우면 산이 되고 터치면 폭풍을 몰아올 피해 결산과 계급투쟁의 천리를 뼈에 새기라고. 조선인민의 천년숙적인 절천지 원수 일본 침략자들의 피맺힌 죄악의 역사를 만천하에 폭로 단죄하는 여기 중앙계급교양관에 전시된 자리들 가운데는 일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확립하려고 미쳐 날뛰다 못해 황궁에 침입하여 황후까지 무참히 살해한 자리도 있습니다. 이 미술 작품이 명성황후 암살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1895년에 쓴 이 명성황후 암살은 일제의 야만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국가 테러 행위였습니다. 1894년에 터진 청일전쟁의 결과 청나라가 일본한테 패하게 되자 조선 봉건 정부는 짜리 러시아에 의거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저들의 침략 행위의 위고를 느낀 조선 봉건 정부가 짜리 러시아에 의거하는 정책을 실시하자 친러파의 주동인물인 명성황후를 암살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바로 이놈이 명성황후 암살을 직접 지휘한 조선주재 일본 공사 미우라고 합니다. 상전의 지령 밑에 한나라의 외교 대표라는 홀마저 벗어버리고 주제국의 황후 살해 음모를 직접 지휘하고 그 실천 대책에 미쳐 날뛴 군벌 출신의 일제 사령비. 사진에서 보게 되는 이 건물이 명성황후 살해 음모가 벌어졌던 당시 서울의 남산기슭에 위치한 파송관입니다. 미우
미우라고로의 참가 밑에 여기서 놈들이 명성황후 암살 음모를 꾸몄는데 마치도 그것을 조선봉건 정부 내부의 정권 쟁탈전처럼 꾸며서 저놈들의 범죄 행위를 흑막 속에 감춰보려고 핵책했습니다. 놈들이 여기서 명성황후 암살 날짜를 10월 8일로 정했는데 그것은 그 전날이었던 10월 7일에 조선봉건 정부가 저놈들이 훈련을 주고 있던 훈련대를 해산시키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95년 10월 8일 새벽 4시에 군 1000여 명에 달하는 살인악당들이 황궁에 기어들어서는 국내부 대신 리경제를 무참히 살해하고 닥치는 대로 궁녀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조리 죽이라. 그러면 그 가운데 명성황후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피해 줄인 살인기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놈들이 그때 쓰러진 궁녀들 속에서 임명성황후를 찾아내서는 아직 제 숨이 지지 않은 그에게 온갖 모욕을 타가하던 끝에 나중에는 외딴 곳에 끌고 가서 온몸에 기름을 쥐고 불태워 죽이는 만행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는 타다가 얼마 남지도 않은 그의 뼈마저 가까운 못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장소가 인간의 탈을 쓴 일제 야수들이 명성황후를 불태워 죽인 황후의 친존인 권영전 부근의 록산 소나무 숲입니다. 주권국가의 상징으로 가장 신성시되고 있는 황궁 안에 마구 뛰어들어 황후까지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일제 살인귀들의 죄행은 철저히 일본 정부에 의해 계획되고 집행된 특대형 범죄 행위였습니다. 울미사변 직후에 미우라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보낸 이 버거문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일본 침략자들은 한나라의 국모를 서슴없이 죽이면서까지도 저들의 침략 목적을 달성해보려고 획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시 그 명성황후 암살에 대한 세계 규탄이 못 이겨서 미우라를 비롯한 살인자들을 히로시마 감옥으로 빼돌렸다가 후에는 증거불명으로 모두 석방해버렸습니다. 지오 외왕은 미우라가 도쿄에 도착하자 자기 측근을 보내서 그의 공로를 치하고 위로까지 하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이 민족사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일제에 대한 1100배 복수와 증오심만을 불러일으키는 명성황후 살해 사건. 국제법도 인륜 도덕도 모르는 포악무도한 일제 살인 악마들에 의해 저질러진 명성황후 살해 사건을 놓고서도 우리는 일제야말로 조선민족의 둘도 없는 철천지 원수, 잔인하고 악독한 야만의 무리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새길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감출 수도 숨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일제가 우리 민족 앞에 저지른 전추에 용납 못할 반인륜적 죄악들과 피묻은 과거사를 반드시 결산할 복수의 의지를 가다듬으며 참관을 이어갔습니다. 수많은 축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 속에 16번째로 막을 올린 2020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51차례의 경기에서 142개의 득점이 기록된 이번 대회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의 역사에 득점수가 제일 많은 대회로 한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2020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중에서 16강자전의 인상 깊은 경기 장면들을 펼쳐보기로 하겠습니다. (2020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16강자전에는 벨기크, 포르투갈,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크로아티아, 에스파냐, 스웨리에, 우크라이나, 잉글랜드, 도이칠란드, 네덜란드, 체스코, 웨일즈, 단마르크 팀들이 진출했습니다. 먼저